자, 중앙대는 시험 시간이 2시간이죠. 2시간. 그리고 분량은 거의 한 1600자 정도 됩니다. 570자, 570자, 뭐 400자 이 정도 되니까. 오늘 쓴 문제는 2016년도 기출문제. 실제 대학에서 학생을 뽑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쳐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자, 논술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문제 형태로 나오고요. 시간 배분을 정확히 조금 하는 게 좋고요. 1차적으로 보면 문제 1하고 2 있죠. 요거는 같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 제시문에서 나오죠. 그죠? 주제도 같고. 문제 3은 이건 별도의 문제예요. 별도의 문제. 큰 틀에서 보면 이 문제 3이 상경계열 있죠. 상경계열. 상경계열은 문제 1, 2는 똑같은데 문제 3만 상경의 경우 어떻게 나와요? 수리논술로 나옵니다. 수리논술로. 중앙대는 특히 이 3번 문제가 수리논술로 나오고 자주 나오는 게 이제 확률 통계에서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상경계열을 준비하려는 친구들은 1번, 2번은 인문이랑 똑같이 나오지만 3번 문제만 별도로 수리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1, 2번을 후다닥 풀고 3번을 별도로 푼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3번 문제에 대한 어떤 시간 배분을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사이로 잡아두시면 크게 무리가 없겠네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자, 그러면 일단 짧은 글, 답이 딱딱딱 떨어지는 이런 짧은 글들, 짧은 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이런 대학들은 학교가 요구하는 바가 뭔가? 학교가 요구하는 것을 정확히 찾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뭔가 기발하게 써야지 하는 순간 분량이 넘어버려요. 그러니까 학교가 요구하는 것 중점적으로 찾으면 된다. 그럼 우리는 문제를 보면서 학교가 요구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를 생각을 해보자. 가라는 관용의 다양한 의미가 나타난다. 일단 1번 문제 보면 관용의 다양한 의미가 나타난다. 자, 이 문장이 문제에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가나다라가 뭐가 있거든? 요거 없어도 문제를 푸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죠. 그죠? 각 제시문. 자, 이걸 빼고 가라에 나타난 관용의 의미와 효과를 찾아서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라 라고 해도 문제가 되잖아. 그럼 이 문장을 왜 넣어놨을까? 필요도 없는 걸. 그치, 그거 구분하라는 거야. 즉, 관용의 다양한 의미를 명확히 구별하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어떤 제시문을 가이드해주는 뭐가 들어있어? 개념어가 들어있을 때는 요것대로 제시문을 1차적으로 정리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무조건 이 방향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의 특징, 그냥 대충 읽고 그냥 써버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어때? 학교가 요구하는 걸 놓치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조건을 달아주는 대학들이 아주 많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동국대 문제 쓴 거 기억나요? 그것도 작년 기출이었잖아. 각각의 제시문에 들어있는 가나다의 학습 목표를 제공해 줬잖아. 그래서 공통의 학습 목표를 찾으라고 했죠. 그죠? 주저리 설명해 놨잖아. 그대로 읽으면 돼.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학교가 요구하는 것을 찾으려면 각각의 제시문을 어떻게 하라고? 가나다라 전부 관용의 다양한 의미를 중심으로 독해를 해야 되겠다. 자, 각 제시문에 나타난 관용의 의미를 물었으니까 의미를 명확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개념화해야지. 가에 나타난 관용의 의미는 뭐고 나에 나타난 관용의 의미는 뭐다? 효과를 물었으니까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돼? 개념화해야지. 어떤 관용의 효과가 나타난다. 아니면 관용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다. 찾아서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라. 자, 그러면 관용의 의미와 효과를 찾아서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라.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의 완성된 글. 통일성, 일관성, 그죠?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중앙대가 요구하는 바는
중앙대가 요구하는 건 그냥 서론, 본론, 결론의 형태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의 형태인데 이게 뭐 아주 중요한 요소는 아니에요. 채점에서 뭔가 중요한 요소는 아닌데 하나의 완성된 글이라고 하는 거, 글 전체가 주제를 중심으로 일관성 있는 글을 써야 되겠구나.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대학은 일단 서론, 본론, 결론의 형태로 써주길 요구한다 라고 했고, 이런 형태가 되었을 때 가점을 2점에서 5점 정도 줍니다. 가점을. 그거는 학교에서 발표한 어떤 답안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지켜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서론, 본론, 결론의 형태는 뭘 의미하느냐? 요걸 생각해 보세요. 제시문에는 가나다라에 나타난 관용의 다양한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관용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 이 세상에 관용, 그죠? 관대함과 어떤 용서를 베푸는 것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사회에 있어서는 상호 공존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뭔가 배려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국가 간에는 어때? 국가 간의 관용은 뭔가 평화를 의미할 수도 있고, 사회적 약자에게 있어서 관용은 복지를 의미할 수도 있죠. 자, 관용의 다양한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 중에서도 우리는 뭘 찾아야 될까? 가제시문, 나제시문, 다제시문, 라제시문은 어떤 관용의 의미를 담고 있는지. 자, 그러면 서론은 뭘 가리키는 거냐면 이 관용에는 정말 이 세상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가나다라는 공통적으로 관용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논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가나다라는 개인과 사회에서 발생하는 관용의 의미가 나타난다. 어때? 그게 서론이 되는 거야.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즉, 관용의 다양한 의미를 가나다라를 묶을 수 있는 공통점을 찾아주는 것. 요게 서론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만약에 그런 걸 못 찾겠어. 공통으로 묶을 수 있는 건 못 찾겠어. 그럼 각각 언급하면 되지. 가는 A, 나는 B, 다는 C, 라는 D를 통해서 관용의 다양한 의미가 나타난다. 자, 예를 들어서 가는 뭐 개인 사이에서,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나는 뭐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개인, 나는 국가, 뭐 이런 식으로 어때? 특징해서 서론을 구성해 주셔도 괜찮아요. 알겠죠? 어떤 뜻인지. 자, 그래서 관용의 다양한 의미, 세상에 수많은 관용의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나다라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묶어주는 걸 서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본론은 그러면은 본론은 이 각각이 가는, 나는, 라는, 다는 요게 뭐예요? 본론이에요. 본론. 알겠죠? 그러면 이 관용의 다양한 의미 중에서 가는 이러이러한 의미가 나타나고 그 효과는 무엇이라고 보고 있고, 나는 이러이러한 의미가 나타나고 그 효과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게 본론이에요. 즉 가나다라 각각이 관용의 의미와 효과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독해해서 서술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본론은 제시문에 대한 독해야. 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주제를 중심으로 제시문을 내가 어떻게 읽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본론의 의미다, 역할이다. 알겠죠? 그래서 본론은 그렇게 구성을 하시면 되고, 결론은 가나다라 이렇게 닫아 보니까 어떤, 예를 들어 가나와 나다가 어떤 차이가 있더라, 아니면 어떤 점에서 의미와 효과를 이야기하더라, 이게 결론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떤 텍스트를 중앙대 1번 문제는 이렇게 나온 게 지금 한 7, 8년이 넘어가요. 항상 이런 형태로 낸 지가 지금 7, 8년이 됐단 말이야. 학교가 왜 이런 형태로 답안의 형식이나 포맷을 규정해 놓았을까? 간단해. 채점의 편의성을 위해서예요. 잡다한 형식으로 쓰면 우리 채점하기 힘드니까 제발 이런 형태로 그냥 써달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 문제가 의도하는 건 뭘까? 정확하게 독해하는 거야. 독해하는 거. 제시문 4개에
짧은 걸 550에서 570자를 요구하는데 그 속에서 뭐 묻는 건 많아. 관용, 의미, 효과 하나 요구하는 거 많잖아. 정확하게 독해해서 간단 명료하게 제시해 달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서론 알겠죠? 서론 수많은 관용의 다양한 의미 중에서 가나다라는 뭘 얘기하는지. 그러면 관용의 다양한 의미가 가나다라에서 그 각각에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래서 이 것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다른지. 이 차이를 묶어서 서술해 줘도 괜찮고, 만약에 묶여지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그냥 개별적으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관용의 의미가 A, B, C, D의 의미가 있고, 결론에서 그 효과가 뭐 A, B, C, D가 있다. 이런 식으로 쓰셔도 결론을 괜찮습니다. 차이가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는. 자, 그러면 학교가 의미하는 완성된 글의 의미가 뭔지를 알겠죠? 자, 채점의 포인트는 딱 보는 순간 전형적인 짧은 글이 요구하는 답이 있는 그냥 독해력 테스트의 문제구나. 무엇을 중심으로? 주제를 중심으로 일관성 있는 글. 결국 원하는 건 뭐예요? 독해력 테스트다. 자, 따라서 사실 이런 서론, 본론, 결론의 형태를 안 갖춰도 돼요. 여러분들이 자, 이게 학교에서 발표한 거야. 뒤에 나중에 읽겠지만 이게 지금 몇 점 만점이죠? 40점 만점이야. 40점 만점인데 학교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가나다라를 정확히 독해해서 관용의 의미와 효과를 썼으면 40점 만점 중에서 37점을 주겠다라고 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서론 안 써. 결론 안 써도 돼. 독해 정확히 했어. 몇 점 준다고? 37점 준다고. 중앙대는 전형적인 독해력 테스트 문제예요. 1번, 2번, 3번 모두가 다. 알겠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쓸 칸이 안 나와. 이건 대학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전에 이야기했잖아. 긴 제시문들이 있으면 이 대학은 얼마나 정확히 압축을 해서 쓸데없는 쓰레기를 다 버리고 핵심만 딱 가지고 와서 짧은 글 아래 넣을 수 있는지. 그래서 이 대학의 문제는 전형적인 뭘 하는 거야? 압축하는 능력을 보는 시험이야. 압축하는 능력. 알겠죠? 압축하는 능력을 보는 시험입니다. 딱 제시문을 보면서 이거 중요한 키워드. 뭔가 이런 키워드를 놓치면 안 되겠구나. 자, 쓴 글을 보니까 2번에서 형식적 법치주의 이런 것들은 반드시 언급을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키워드니까. 그죠? 자,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를 빼먹으면 안 되고 제시문에 들어있는 쓰레기들을 다 치우고, 자, 예를 들어서 사건이 나오고 문학작품이 나와서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간단 명료하게 개념화를 해야 돼. 주저리 쓰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칸이 넘어가 버립니다. 자, 그러면 가부터 차근차근 읽으면서 정리정돈 해보죠. 자, 제시문 한번 봅시다. 이 제시문이 그 간디 이야기에 간디 자서전에 나오는 거야. 간디가 아버지한테 이제 죄를 이렇게 용서받는 그런 내용이죠. 자, 관용이에요. 관용. 일단 관용의 다양한 의미를 물었잖아요. 봅시다. 관용, 의미, 효과야. 그지? 자, 어떤 관용이 나타나나요? 자, 논술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이렇게 논제의 개념어가 많이 나올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논제의 개념어가 많이 나와. 표를 만들려고 했잖아. 그러면 정리정돈이 잘 돼. 논제의 개념어가 많이 나오면 설명하는 문제건 자기 견해를 쓰는 문제건 비교하는 문제건 간에 표를 만들어 보세요. 그럼 이렇게 쓰면 되잖아. 가나다라. 지금 봐봐. 관용 나왔잖아. 관용. 도대체 가에 나타난 관용은 뭐냐? 어떤 관용이냐? 아버지가 자식에게 베푸는 관용이죠. 아버지가 자식에게 베푸는 관용이잖아. 그죠? 그죠? 아버지가 자식에게 베푸는데 그 관용이 뭘 의미하죠? 자, 읽어봅시다. 내가 동전을 훔친 것은 12살 아니면 그보다 어릴 때의 일이다. 그래서
내가 뭔가 죄의식을 느끼고 있었는데 5줄째 보면 나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않기로 결심했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자백을 결심합니다. 그죠? 아버지한테 자백을 결심합니다. 아버지가 때릴까 무서워서가 아니었다. 아버지가 언제 우리에게 매질을 했는지는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 나 때문에 아버지가 당할 고통이 두려워서였다. 그러나 나는 나는 두려움을 무릅쓰고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백서를 아버지에게 들이밀었고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었죠. 그죠? 용서. 그러면 아버지가 그래서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죠? 그럼 관용의 의미는 뭐예요? 용서지, 용서. 여기서 관용은 어때? 자식이 잘못한 것에 대한 용서야. 그지? 그리고 마지막 단락을 볼게요. 이것은 내게 있어서 아임사의 실물 교육이었다. 아임사 이런 말, 비폭력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뭔가 낯선 개념이잖아. 아임사를 의미한다. 혹은 비폭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그죠? 관용이 아버지가 가제시문에서 의미하는 관용은 아버지가 자식의 어떤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딱 써줘야 돼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아임사. 그러면 관용의 효과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발생했어요? 나에게 뭔가 평화가 찾아왔잖아. 나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고 또 내 죄가 씻겨버리는 양심의 정화를 느끼잖아. 양심의 정화. 그죠? 이렇게 논제의 개념에 명확히 매치되는 개념들을 딱딱 잡아주고 그걸 그냥 순서대로 배치해서 쭉 쓰면 그냥 그게 한 편의 글이 됩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어찌되었건 간에 그래서 논제에 이런 개념어들이 많이 나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표를 만들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때? 제가 전에도 그랬잖아요. 이런 표를 만든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항상 뭘 생각해 보라 그랬죠? 의미, 원인 이런 것들 생각해 보라 그랬죠. 그죠? 의미. 도대체 가와 같은 관용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근데 이미 의미랑 효과를 묻고 있으니까 아버지는 왜 이렇게 관용을 베풀었을까? 이런 것들 항상 생각해 보세요. 묻건 묻지 않건 원인과 의미는 각각의 제시문에서 항상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 나를 보겠습니다. 나는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동서교통의 중심지였다. 자, 여기서는 관용이 누구와 누구에게 나타나요? 그죠?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서 나타나는 어떤 관용이죠. 그죠? 그래서 국가를 아예 특칭을 해 주셔도 되고 어떤 관용을 베풀어요? 문화에 있어서 문화의 관용의 의미는 뭐예요? 문화의 공존. 상대를 그냥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관용의 의미죠. 그래서 관용의 의미.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어요? 어떤 효과? 다양한 문화들을 인정해 줌으로써 효율적인 어떤 경제를 발전시키는 효과가 있었고 국제적인 어떤 관계를 평화를 유지하는 어떤 것도 있었죠. 그죠? 그래서 텍스트 보시면은 첫째 단락 밑에서 네 번째 줄 보겠습니다. 복속된 타민족들의 문화, 종교, 언어를 포용하였기 때문에 페르시아 제국은 피종목민들을 죽이거나 페르시아화 하는데 자원을 낭비할 필요가 없었고 자원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서 오히려 효율성이 더 극대화되는 거야. 오히려 그들이 가진 다양한 기술과 재능을 활용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관용 정책은 오리엔트 지역의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관용 정책, 그죠? 관용. 결국에는 이민족의 문화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존중하는 것. 그게 관용의 의미죠. 그죠? 자, 이렇게 어떤 낯선 제시문이 나오면 어떻게 알아? 표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묻는 것에 대해서 딱딱딱 떨어지도록 만들어둬 봐. 얼마나 글쓰기 편한데. 근데 아이들이 글을 쓰는데 급하단 말이야. 급해가지고 어떻게 하니? 이거 쓸까 저거 쓸까? 비어있는 곳이 어딘지를 보면 어때? 텍스트를 여기 비어있는데 여기 비어있는 걸 어떤 것으로 개념화할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금 무엇을 못 찾았는지 알 수 있잖아.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25쪽 한번 펴보세요. 제가 친절하게 표를 그려 놓았습니다. 착하죠? 그 수업 듣고 나면 집에 가서 그 해설지 읽어보니? 반드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거 내가 얘기했잖아. 수업 끝나고 집에 가서 보면 30분밖에 안 걸리는데 이거 한 2, 3일 지나서 한 일주일 지나서 보려고 그러면 1시간도 넘게 걸려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중요한 부분 반드시 체크해두고 내가 글 쓸 때 어떻게 실수했는지, 그리고 제가 해설지 쓸 때 가급적이면 여러분의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할까를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해설지 읽는 것만으로도 아이고 내가 글을 쓸 때 뭘 놓쳤구나 대략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다를 보겠습니다. 다에서는 뭐가 나타나죠? 어떤 관용? 대화 상황에서의 어떤 관용이죠. 그죠?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 사이에서의 어떤 관용. 대화 상황에서의 관용입니다. 자, 대화 상황에서 관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관용이 의미하는 것, 혹은 공감적 듣기, 그죠? 아니면 공손성의 원리. 자, 다 쓸 때요. 두 번째 줄 봅시다. 대인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의사소통 방식이 갈등을 유발했는지를 진단하고 적절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때 공손성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다. 자, 대화 상황에서 관용이 의미하는 건 뭐야? 공손성의 원리를 작동시키는 걸 의미하지. 그래서 요거는 공손성의 원리라든지 아니면 공감적 듣기. 공감적 듣기를 통해서 뭘 해야 돼요? 관용을 통한 어떤 대화를 해야지, 그지? 관용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야. 대화 상황에서 관용이라고 하는 건 내가 뭘 하는 거야? 공손성의 원리에 따라서 상대가 어떤 의도로 이해했고, 즉 나쁜 표현은 최소화하고 그 사람의 어떤 의도를 잘 이해하는 공감적 듣기를 하는 것이 바로 대화에 있어서의 어떤 관용이죠. 그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끝부분 보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보겠습니다. 공감적 듣기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수용적 태도로 상대방 말을 잘 경청하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 많이 끌어낼 수 있다. 결국에는 이런 공감적 듣기 혹은 공손성의 원리에 따라서 뭘 하는 거야? 결과적으로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제대로 된 어떤 이해, 상호 이해에 도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효과는 소통, 제대로 된 소통, 상호 이해, 그죠? 이런 말들을 정확히 언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라 보겠습니다. 라에서는 뭐가 나타나죠? 다수가 소수에게 행하는 어떤 관용이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보면 단 한 사람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동일한 의견이고 그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갖는다고 해도 인류에게는 그 한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어때요? 다수가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한두 사람만 이상한 견해를 펴고 있어. 침묵을 강요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니? 그 소수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라든지 뭐 장애인들에 대해서 왜 관용을 베풀어야 돼? 이게 기본적으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어느 순간 소수가 될 수 있어. 그죠? 자, 그래서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쯤 볼게요. 의견이 옳다면 인류는 오류를 진리와 교환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만일 그것이 옳지 않다면 진리가 오류와 충돌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진리에 대해서 더욱 명백한 인식, 선명한 인상을 상실하는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된다. 결국 관용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얻는 효과는 어떤 거예요? 진리를 인식하게 하고 또 어떤 손실
혹시나 모를 어떤 오류, 손실, 오류를 최소화하는 거잖아. 그죠? 따라서 가나 다 라를 읽을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콕 박혀 있어야 돼. 뭐? 관용, 의미, 효과. 자, 그래서 저희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논제의 키워드는 뭐라고? 제시문 분석의 기준이다. 따라서 여러분이 텍스트를 읽을 때 이런 말이 나오잖아? 그러면 이 말이 여기에 있구나, 여기에 있구나, 여기에 있구나 찾는 거야.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보면 글을 쓸 때는 간단합니다. 글 전체를 보면 관용이 전부 다 어때요? 관용이 평화라든지, 그죠? 뭔가 효율적으로 작동해서 세계 평화를 유리하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고 소통과 이해를 돕게 하고 뭔가 진리를 발견하게 하죠. 가나다라는 어떤 관용을 베푸는 것이 전부 다 공통적으로 어떤 사회나 개인에게 긍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서론을 쓸 때 어떻게 하면 돼? 서론을 쓸 때 가나다라는 모두 관용이 개인과 사회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줌을 보여준다. 서론 되겠죠, 그죠? 자, 이걸 만약에 못 묻겠으면 안 묶어도 돼. 이거 중요한 요소는 아니야. 만약에 묶을 수 있다면. 근데 이렇게 쓰는 경우 많아요. 그냥 가라에는 관용의 다양한 의미가 나타난다. 이거는 쓰나 안 쓰나 점수에 영향이 없어. 왜? 논제를 리바이벌하는 거잖아. 그렇지만 논제를 리바이벌하지 않고 이걸 묶을 수 있는 관용이 개인과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제시문은 공통적으로 보여준다. 그 중에서도 가는 하면서 관용이 어디에서 나타나?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서 나타나는 관용을 보여주는데, 그때 관용이 의미하는 것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베푸는 용서와 비폭력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서 죄를 저지른 아이에게, 자식에게, 사람에게 마음의 평화와 양심의 정화, 죄를 사함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세로로 쓰면 어떻게 돼? 세로를 하나씩 쓰는 거야. 그럼 뭐가 돼? 본론이 되는 거야. 알겠죠? 따라서 관용의 의미와 효과가 결론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차이를 쓴다면 관용을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타나는 가와 다가라면 사회적 차원에서 관용의 의미를 다루는 나와 라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다라고 쓰면 뭐가 돼? 결론이 되는 거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결국 이 문제는 뭘 물어봐? 제시문에 꼼꼼하고 정확한 독해를 물어보는 문제다. 알겠죠? 이 독해한 티만 정확히 나면 꼭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안 갖춰도 이렇게 꼼꼼하게 독해만 해놓잖아요. 그러면 얘는 잘 이해했네라고 판단하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잖아. 37점을 주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독해다. 자, 페이지 넘겨서 해설지 잠깐 봅시다. 해설지의 뒤에 답안 쓴 거 한번 볼게요. 이거는 학교 측 답안입니다. 28쪽입니다. 가라는 관용의 다양한 의미와 그 효과를 담고 있다. 자, 관용의 다양한 의미와 그 효과를 담고 있다. 이거는 어때요? 논제의 반복이죠. 따라서 요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요거는 학교가 발표한 답이에요. 따라서 만약에 좀 더 의미 있게 쓰려면 전체를 묶을 수 있는 것으로 쓰면 더 좋다. 가의 관용은 사랑을 바탕으로 한 너그러운 용서다. 어때요? 사랑을 바탕으로 한 너그러운 용서다. 관용의 의미를 딱 정확히 써줬죠, 그죠? 그 결과니까 뭐야? 효과지, 효과. 그 결과 죄책감에서 벗어나 양심이 정화되고 깨달음을 통해 정신적으로 성숙하게 된다. 나아가 관용은 그것을 베푼 이에 마음까지 변화시키는 힘을 갖는다. 나의 관용은 타 문화의 언어, 문화, 종교를 인정하고 표용하는 것이다. 표용, 공존, 인정,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이를 통해 뭐예요? 이건 결과지, 결과, 효과지. 외래 종교 융합된 새로운 종교가 탄생하고 타민족의 기술, 자원 등이 효과적으로 활용됨으로써 자국의 변형과 국제 질서 안정에 기여한다. 그래서 효과를 직접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의 관용은 말하고 듣는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다.
관용을 통해 의미 있는 상호 교섭적 활동이 가능해져 의사소통 장애와 갈등이 해소된다. 라의 관용은 나와 다른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타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 결과 오류를 줄이고 진리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처럼 관용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용서 뭐예요? 가죠, 가. 포용, 나죠, 나. 어때? 개념적으로 콕 집어서 이야기하죠. 배려, 다죠, 다. 존중, 라입니다. 라, 그죠? 등과 같은 다양한 의미를 갖고 개인의 성숙, 뭐야? 가야, 가. 가에서 어때? 아버지가 용서함으로써 내가 마음에 죄가 없어졌잖아. 성숙을 이뤘잖아. 문화의 융합 어때요? 서로 다른 문화 간에 어때? 공존함으로써 융합을 이뤘잖아.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줬잖아요. 의사소통의 증진, 다해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완벽한 소통이 이루어졌잖아요. 진리의 추구 어때? 라에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함으로써 더 확실한 진리를 알 수 있게 되었잖아. 즉 마지막에 어때요? 의미와 효과를 개념적으로 팍팍 꽂히게 결론을 맺었죠. 알겠죠? 어떤 걸 요구하는지. 이게 대학이 요구하는 바야. 자, 이런 형태로 쓰지 않아도 합격하는 케이스는 많이 나와요. 중앙대 많이 나옵니다. 꼭 이런 형태로 쓰지 않아도 돼. 다만 이건 학교가 제안하는 레퍼런스야. 뭘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내용들, 정확하게 개념적으로 독해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글에 들어있으면 그 자체로 좋은 글이다. 합격하는 글이다. 알겠죠? 순서가 앞에 나오건 뒤에 나오건 상관없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결론 부분에 쓴 거 있잖아. 이처럼 관용은 이걸 서론에 써도 괜찮아. 가나다라에는 관용의 의미를 용서, 포용, 배려, 존중 이렇게 써도 돼요. 알겠죠? 알겠죠? 무슨 말인지. 따라서 1번 문제가 요구하는 건 정확한 독해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독해가 정확히 이루어지면 40점 만점에 37점을 줍니다. 자, 페이지 조금 넘겨서요. 학교가 요구하는 어떤 답안 한번 볼게요. 채점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자, 페이지 38쪽 한번 보겠습니다. 글자 수에 대한 감점 한번 볼게요. 38쪽 보면 25자를 넘었어. 1점 감점이야. 자, 26자 이상을 넘어서 2점 감점입니다. 자, 바로 밑에 보시면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이에요. 자, 맞춤법이라든지 원고지 사용법이 크게 문제가 있어서 떨어지는 경우는 없다. 심지어는 학교가 발표한 답안, 잘 썼다고 발표한 답안을 보면 띄어쓰기 맞춤법 틀린 애들 엄청 많아요. 첫째도 둘째도 내용입니다. 논술은. 알겠죠?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 최대 5점 감점. 자, 이걸 왜 넣어놨을까? 시간이 빡빡하단 말이야.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제시문 갖다 베껴 쓰는 애들 천지예요.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 글 쓸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자꾸 제시문 보면 안 돼. 자기도 모르게 베껴 쓴단 말이야. 항상 내가 분석한 걸 가지고 써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페이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39쪽. 채점 기준 요약표 한번 보겠습니다. 기술적 측면 써놨죠. 그죠? 내용적 측면 한번 봅시다. 자, 각 논제의 차이점을 정확히 파악했다. 37점이죠. 그래서 4개를 정확히 제시한 경우 몇 점을 준다? 37점을 준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즉, 각각의 제시문이 그 의미와 관용의 의미와 효과를 정확히 제시했어. 그러면 37점이야. 자, 논리적 구성 0에서 3점이야.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했대. 1점 가점을 준대. 알겠죠? 자, 결론의 내용의 충실성 2점 감점을 준다는 거야. 형식적으로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구성했으면 1점이지만 결론의 내용 어찌됐건 최종적으로 그래서 각각의 제시문들이 어떻게 관용의 의미와 효과로 개념적으로 딱 제시를 분명하게 했어. 그러면 2점을 준대요. 그러면 어때요? 내용적으로 정확히 구분하면 37점이고 거기다가 어떤 논리적 구성이 깔끔하면 40점 만점이 되는 거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는지 이해되시죠? 대학이 뭘 요구하는지 감 잡히죠? 알겠죠? 학교가 뭘 의도하는지. 외대, 카톨릭대, 지금 동국대 봐봐.
다 똑같아. 채점 포인트라든지 쓰기 포인트가 똑같아, 안 똑같아? 거의 똑같아요.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그죠? 알겠죠? 자, 오늘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긴 글이 갈 거야, 긴 글. 알겠죠? 자, 오케이, 열었습니다. 이어서 2번 합시다.